교과서 84페이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부터 이어서 오늘 교과서 표현으로 볼 건데요. 교과서 84페이지 본문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피동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는 영상들을 보면서 정리 한번 해봤죠. 이제 피동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피동이라는 건 이제 알고 있어야 돼. 피동은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작이나 행위를 한 주체를 주어로 하면 능동문이 되는 거고 당한 대상을 주어로 하면 피동문이 되는데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동작을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하는 걸 피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피동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볼게요. 한번 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어간, 바뀌지 않는 걸 어간이라고 한다고 했죠. 거기에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 이 네 가지를 붙여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피동사 되다, 어지다, 게되다 같은 표현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그래서 이희리기같이 이렇게 한 글자씩만 붙어 있는 걸 단형 피동이라고 하고 피동사 되다, 어지다, 게되다는 좀 더 길잖아요. 그 이희리기에 비해서 이런 걸 장형 피동이라고 해요. 적어줍시다. 단형 피동, 장형 피동. 짧을 단자, 길 장자 붙인 건데 이걸 우리말로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면 피동전미사 이희리기가 붙은 표현을 짧은 피동문이라고 하고 되다, 어지다, 게되다가 붙은 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긴 피동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영상에서도 설명했는데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그림이랑 한번 보도록 하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볼게요. 피동 표현은 보통 화자나 필자, 의도나 심리를 담고 있을 때가 많다고 했어요. 가랑 나에 있는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보면서 피동 표현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 재원아 이게 무슨 소리니? 라고 했어. 제가 화분을 깼어요. 라고 가는 말했고 나는 화분이 깨졌어요. 라고 말했지. 그럼 가의 표현은 내가 깼다고 얘기한 거니까 능동 표현이 될 거고요. 나의 표현은 화분이 깨졌다고 얘기한 거죠. 화분은 동작을 당한 거니까 피동 표현이 된 거죠. 가에서는 화분을 깬 행위의 주체인 나, 재원이가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나에는 그런 게 안 드러나 있죠. 행위를 당한 화분만 드러나 있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재원이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나처럼 얘기한 이유는 화분을 주어로 내세움으로써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내가 깼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변명하기 위한 표현인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주체가 누군지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내가 깬 거를 안 알렸으면 좋겠을 때 아니면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내가 알 수가 없거나 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피동 표현은 적절히 사용하면 화자나 필자의 의도를 잘 반영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피동 표현을 부정확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중 피동 쓰면 안 된다고 영상에서 배웠었죠. 이따 짧게 지나갔는데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한 번에 정리하면서 그 그림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교과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림 볼게요. 피동 표현은 대체로 동사, 피동사 어지다나 게되다 등의 표현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데 가에는 지금 나뉘어집니다. 나누이다. 어지다까지 또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누다가 원형인데 어간이 있는데 피동 전미사 이가 붙은 상태에서 또 어지다가 붙은 거잖아.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사용해서 나뉩니다 혹은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두 번이나 사용한 거예요. 이중 피동을 사용한 거죠. 불필요하게 잘못 피동을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문장 분석 나눠보시면 돼요. 형태소 분석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나누가 원래 어간이고 이라는 거 하나만 붙으면 되는데 여기 나뉩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되는 거죠. 둘 다 이랑 어지다를 둘 다 붙일 필요가 없는데 둘 중 하나만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에 있는 말처럼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능동문으로 표현해도 될 거잖아, 사실.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번역투의 말투예요. 영어 번역투의 말투라서 표현이 어색하죠.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사용한 건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 피동을 쓰거나 번역투의 문장을 쓰지 않아야 한다. 피동 표현의 오용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처럼 이중 피동을 사용하거나 피동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지 따져봐야 된다. 바른 말을 써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는 이중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뉩니다. 혹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 쓰면 되고 나의 문장 같은 경우는 그가 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능동으로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문법 인용 표현까지만 보고 나면 우리 어렵게 배웠던 높임이랑 시간이랑 피동이랑 인용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똑똑해진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인용 표현에 관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것을 인용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래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며 그 내용만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인용은 인용절에 큰 따옴표와 함께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라고를 사용합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나서서 당장 환불해 주세요 라고 소리쳤다는 문장에서 큰 따옴표와 함께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원래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어제는 가요 콘서트는 못 보겠다라고 하더니라는 문장에서도 큰 따옴표와 함께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간접 인용문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 고를 사용합니다. 원래의 형식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자신의 말로 적절하게 바꾸어 사용합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나서서 당장 환불해달라고 소리쳤다는 문장에서 당장 환불해달라는 관객들의 요청을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조사, 고를 사용하여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였습니다. 아까는 가요 콘서트는 못 보겠다고 하더니라는 문장에서도 가요 콘서트를 관람하지 못하겠다는 상대방의 태도를 조사 고와 함께 자신의 말로 바꾸어 간접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거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전환할 때에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주체를 고려하여 종결어미와 더불어 인용격 조사, 대명사, 시제, 높임 표현 등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조사가 바뀌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는 포켓몬고를 금지한다라고 적혀 있다는 문장에서는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였고 입구에는 포켓몬고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다는 문장에서는 간접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명사가 바뀌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하는 모임에서 나는 운전을 못해라고 했다는 문장에서 안겨있는 직접 인용문의 주어는 1인칭 대명사 나가 쓰였고 주하는 모임에서 자기는 운전을 못한다고 했다는 문장에서는 안겨있는 간접 인용문의 주어로 3인칭 제기대명사 자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시제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현석이가 어제 나에게 내일 세미나에 함께 가요라는 제안을 했다는 문장에서는 안겨있는 직접 인용문에서 명사와 부사로 품사가 통용되는 내일이라는 시간 개념어가 사용되었고 현석이가 어제 나에게 오늘 세미나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했다는 문장에서는 안겨있는 간접 인용문에 마찬가지로 명사와 부사로 품사가 통용되는 시간 개념어 오늘을 사용하여 두 문장의 의미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문장에서 내일은 서술어 동사 가요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 문장에서의 시간 개념어 오늘도 서술어 동사 가자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높임 표현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점장님이 주신 메모에는 먼저 가서 준비할게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라는 문장에서는 점장 전원의 서술어에서 준비하다는 동사의 어간에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인 리을게가 사용되었습니다. 점장님이 주신 메모에는 먼저 가서 준비하시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라는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선 어마롬이 시를 사용하여 문맥에 맞는 높임 표현을 실현하였습니다. 직접 인용문에서 문장과 함께 억양까지 인용하여 의미를 전달할 때에는 인용격 조사가 아닌 동사 하고를 사용하며 이 경우에는 자립성분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친구들이 정국이에게 언제 노래를 부를 거냐라고 재촉하였다는 문장에서는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정국이에게 언제 노래를 부를 것인지를 묻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고 있는 반면에 친구들이 정국이에게 언제 노래를 부를 거냐 하고 재촉하였다는 문장에서는 직접 인용문 뒤에 동사 하고를 사용하여 정국이에게 언제 노래를 부를 것인지를 묻는 질문과 함께 친구들의 질문에서의 억양까지 인용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직접 인용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직접 인용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라고가 붙은 경우에 라고는 이라, 아니라의 어미 라에 간접 인용격 조사 고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라, 아니라, 라 뒤에 고가 결합된 형태로 쓰여 간접 인용의 의미를 실현합니다. 그는 자기가 학생이라고 했다는 문장에서는 자기가 학생이라는 간접 인용문이 안겨 있으며 안기 문장의 서술어에는 이라 뒤에 간접 인용격 조사 고가 결합되어 그가 학생이라는 정보를 자신의 말로 바꾸어 간접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인용 표현에는 원래의 형식을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을 가져와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간접 인용이 있고 원래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큰 따옴표와 함께 조사라고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내는 직접 인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까지 내용 한번 보면서 인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봤죠. 그럼 우리 이제 인용이 무엇인지를 교과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페이지 볼게요. 여기 인용 표현 함께 할 건데 본문 정리해야 되니까 이걸로 같이 볼게요. 영상에 따르면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로 끌어오는 것, 그걸 인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인용이 어떤 거고 간접 인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 문장을 봅시다. 종이접기, 수채화 그리기 등 미술 분야의 최고 교육을 맡고 있는 최땡땡 양은 끈따옴표 생기고 물감 하나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봉사하는 매 순간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그다음에 큰 따옴표 끝내고 라고 말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가는 직접 인용일까요? 간접 인용일까요? 그쵸. 가는 직접 인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 문장 봅시다. 종이접기, 수채화 그리기 등 미술 분야의 교육을 맡고 있는 최땡땡 양은 물감 하나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봉사하는 매 순간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냥 이거는 큰 따옴표 없이 그냥 문장이 쭉 있고 뭐뭐 했다. 고 말했다. 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밑줄을 쳐볼게요.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기 라고의 동그라미 하고 직접 인용이라고 적고 고의 동그라미 하고 간접 인용이라고 적어주세요. 가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하는 문장에 큰 따옴표를 붙이고요. 큰 따옴표 뭔지 알죠? 이거 큰 따옴표라고 하죠. 이거 큰 따옴표를 붙이고 조사라고를 사용하고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 인용할 때는 조사 고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직접 인용에 고를 사용하거나 간접 인용에 라고를 사용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운 높임과 피동과 시간과 그다음에 이제 인용까지 다 배웠는데 문법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문법 요소의 특성을 잘 알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 정리 쭉 한번 해볼게요. 높임법의 개념은 일단 처음부터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높임법은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높고 낮은 정도, 낮추는 것도 높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높임의 대상이 청자이면 상대높임법, 주체이면 주체높임법, 서술의 객체이면 객체높임법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높임 표현에 대해서 배웠고요. 종결 표현도 배웠죠. 상대높임법은 이러한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상대높임이라고 했고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서 격식체 4가지 있고 비격식체 2가지 있다고 했어요. 격식체는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는데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주는 거. 만약에 우리가 되게 친한데 존댓말을 진짜 격식을 차려서 하면 내가 지금 너한테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난 너랑 지금 좀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을
나타내주는 거고, 비격주체는 사적인 상황에서 친근감을 주면서 엄청 친할 때 사용하는 말투가 되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어말어미, 이제는 선어말어미가 뭔지 알아야 되죠. 그쵸? 어말어미 앞에 붙는 말을 선어말어미라고 했는데, 주체 높임에는 기본적으로 선어말어미 시가 붙어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높임의 뜻을 지닌 특수어휘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 할아버지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씁니다. 객체 높임은 객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이나 뭐 이런 거 붙은 말을 붙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어휘를 사용하거나 부사어의 경우, 그러니까 을을이 아니라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를 높일 때는 부사격조사 에게 대신에 선생님에게 대신 선생님께 드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때 드리다는 특수어휘가 되겠죠. 높임 표현을 잘못 쓰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높일 필요가 없는 주체, 제품을 높이거나 혹은 높이면 대상인데 더 높이지 않거나 혹은 공적인 상황에서 상대높이법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교과서 속에 있는 잘못된 오용 사례였고요. 바르게 고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간 표현 배울 때 진행상과 완료상에 대해서 배웠죠. 동작상.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 뭐뭐 하고 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다, 먹어가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완료는 이미 다 끝나버린 거,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시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는이나 니은이 붙으면 현재 시제. 근데 이거는 현재 시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도 표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과거의 현장 사건을 사실감 있고 긴장감 있게 표현할 때 그 이순신 장군 예문 있죠? 그걸로 표현했었죠. 그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였던 at과 ot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과거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될 때도 쓰기도 하고 혹은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미리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할 때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미래 시제 get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게 제일 1번의 효과고, 추측이나 주체의 의지, 뭐뭐 할 것이다, 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동 표현은 당하는 표현을 피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단형 피동, 짧은 피동문이라고 했고, 되다 혹은 어지다, 개되다 같은 표현이 붙은 걸 장형 피동, 긴 피동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어.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화분이 깨진 걸 강조하고자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혼나고 싶지 않을 때, 혹은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다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때, 혹은 누군지 모를 때, 이럴 때 사용하면 화자나 필자 의도가 잘 반영된 담화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용 사례가 있죠. 이중피동 사용하면 안 돼. 단형피동과 장형피동을 함께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거 잘못된 표현이고, 그다음에 번역투, 영어 번역투의 문장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교과서 본문을 정리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 교과서 87페이지부터 있는 학습 활동을 같이 볼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서 미리 적어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내 정답이 맞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꼭 학습 활동을 먼저 미리 보시고 적을 수 있는 만큼은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